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데 이 애당초 갯벌을 매립해서 치르겠다는 첫 단추가 문제였습니다. 갯벌 매립하느라 시간 다 날리고 추가 돈 들어가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6년 전, 그러니까 유치 전부터 이 새만금 개발청은 매립은 시간이 오래 걸려 리스크가 크다 이런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왜 밀어붙였을까? 이 당시 전북도는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았더라고요. 잼버리를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잼버리 대회 유치 전인 지난 2017년 5월 국토연구원이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매립 사업의 특수성과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 6년 전부터 새 갯벌을 매립해 잼버리 대회를 치르는 건 어렵다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잼버리 부지 장소로 기존 매립지가 아닌 새 갯벌 매립을 밀어붙였습니다. 새만금 개발 작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잼버리 유치가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에 속도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큽니다. 송하진 당시 전북지사도 유치 2달 뒤 땅을 매립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만 새만금 개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치 전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유치 직후부터 매립 탓에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기본 설계를 보면은 2022년 6월 정도에 육지화됩니다. 네. 그러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6개월 안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 아주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감사원은 오늘부터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우려를 알면서도 잼버리 부지로 갯벌을 선정한 배경부터 철저하게 따져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파행으로 끝났지만 새만금 개발, 특히 새만금 공항 절차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찰을 시작했는데 또 사업비 8천억 원. 이게 꼭 필요한 공항인지 논란도 여전합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새만금 국제공항 입찰 공고입니다. 활주로와 계류장, 관제탑을 비롯해 항행 안전시설 등을 건설할 사업자의 입찰을 받는 겁니다. 2028년 완공 목표로 투입되는 총 사업비 8,077억 원 중 60%가 넘는 5,100억 원이 이번에 집행됩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입찰은 내일 마감입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사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79로 1에 못 미쳐 사실상 손해보는 사업이지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공항 14개 중 10개가 적자로 호남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 역시 5년간 8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잼버리에 이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십 년간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거세져 새만금 공항 건설이 잼버리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인데요. 당연히 이 잼버리 관련한 상임위원회가 열렸겠죠. 국민의힘이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을 요구했고 설전만 벌이다 파행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여기 안 들어오세요? 여기 무슨 국회가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유 참. 국민의힘은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묻기 위해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을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왜 막았습니까?
막은 적 없고요. 이미 7월 달에 하려고 했던 현안 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충북도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8월 16일로 미루어졌고 그래서 합의됐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결국 여당 없는 반쪽 회의는 30분도 안 돼 파행됐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는 고 최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묻겠다며 회의가 소집됐지만 민주당의 단독 소집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불참했습니다. 국방위 회의 역시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는 소득 없이 하루를 낭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많은 기자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잼버리 파행 좀 살펴볼 텐데요. 감사원도 이제 들여다본다는데 이동훈 기자가 계속 좀 추적을 했잖아요. 뭐가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부지 선정 첫 단추부터 잘못됐습니다. 새만금의 기존 매립지 대신에 새 갯벌을 부지로 정해서 매립 공사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건데요. 염분이 많아서 나무 한 그루 없는 진흙탕에 야영장이 만들어졌고요. 농지라서 물도 안 빠졌습니다. 매립공사 추가 비용에만 1,846억 원을 쏟아부었죠. 6년 전에 이미 매립 사업에 시간이 많이 들고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한 것이 현실화된 겁니다. 6년 전이라면 유치 전부터 사실 사전 경고를 한 셈인데 왜 밀어붙인 겁니까? 알면서도? 네, 딴 마음이 있었던 건데요.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회 유치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전라북도 의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전라북도의 그 수건사변 공항 같은 거,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유치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국가예산으로 추진합니다. 공항 지어주기로 했어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철도는? 철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유치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연이어 도대체 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냐며 어처구니가 없다,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매립공사 비용에 1,846억 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국비로 해결하려고 농지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네, 애초부터 잼버리 부지는 갯벌이다 보니 민간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이 됐을 때 잼버리 부지는 관광, 레저 용지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해당 부지를 농지로 바꿨습니다. 농지로 지정이 돼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치 전에는 2019년까지 매립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21년 6월이 돼서야 완료됐습니다. 부지 매립이 늦어지다 보니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부터 화장실, 야영장 조성까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처럼 잼버리가 끝난 후에 관광이나 산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반환해야 하다 보니 상당 기간 개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보니까요, 공항 지어주기로 했어요. 철도는 이렇게 계속 묻던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진행이 됐던 거죠, 이 SOC 사업이? 네, 잼버리 유치 전후에 새만금 사회 간접 자본에 들어간 예산만 약 1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송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에 약 3조 원, 아직 건설 중인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에 2억 가까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에도 수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지어진 것들도 있고 지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새만금 개발에는 도움이 된 거는 같아요. 자, 감사원이 오늘 감사에 착수를 한다는데 다 들여다보는 거죠? 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운영과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관련 모든 기관을 철저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전라북도가 왜 새 갯벌 매립을 추진했는지가 최우선 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법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으로 출발하는데요. 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 확장 억제 협의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미일이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함께 논의할 이 협의체 창설 가능성이 나옵니다. 조아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워싱턴 출국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 핵무기로 지원하는 핵 우산을 말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놓고 한미일 3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미 간 핵협의그룹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새 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에는 확장 억제 협의체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창설에 큰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체 창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 간 논의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의 방위훈련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사령탑인 안보실장 간 회의도 매년 1회 정례 개최하는 방안도 3국이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회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는 대통령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를 했고요. 자, 오후엔 아들로서 이 부친 빈소를 찾아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장례식장엔 장례 이틀째인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함께하다 갈라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만나 아버님께서 대통령과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가신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인사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현직 대통령께서 재임 중 상을 당한 만큼 문상을 오는 게 예의라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오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는 업무를 본 뒤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부친상으로 인한 경조사 특별 휴가가 내일까지이지만 내일부터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만큼 관련 보고를 받으며 정상 업무를 소화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아무리 준비해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입관식에 이어 내일 발인까지 윤 대통령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교수의 장지는 강원 지역 공원 묘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SNS에 이 출석 시간까지 적어 사진을 올렸습니다. 말로는 혼자 가겠다는데 사실상 총동원령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검찰에 출석한 뒤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쓴 글입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문구 아래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이라는 시간과 장소도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지지자들을 향해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지지층 커뮤니티에는 많이 와달라는 것 같다, 연차를 냈다, 많이들 참석해달라면서 총직결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내일 포토라인에서와 별개로 검찰 정문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지층은 물론 의원들 결집에도 나선 모양새입니다. 어제 당원들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과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이거라고 보시면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방탄 프레임을 의식한 듯 민주당 의원들에겐 내일 소환 때 동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있었는데 사무총장께서도 의원님 혼자 가신다고. 이 대표는 진술서를 공개한 대신 검찰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SNS에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이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징계의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후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린 박병곤 판사. 정진석 의원 실형 선고 후 11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던 박 판사가 오늘 업무에 복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박 판사를 상대로 실제 게시글을 작성한 게 맞는지, 작성 시기와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관 윤리강령이나 대법원 윤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확인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령과 권고만 만들어 놓고 위반 시 어떻게 처벌하고 징계할지 하나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 창원지법에 근무했던 이정열 전 판사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을 올려 품위유지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게 SNS 관련 유일한 제재였습니다. 대신 형사재판에서 박 판사를 제외하는 사무분담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에 등 떠밀리는 모양새가 부담입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고민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박병곤 판사 규탄 성명을 내며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누가 봐도 우리가 아는 그 유엔 관련 단체 같죠. 그래서 기업들도 후원금을 44억이나 냈고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이 출범식 때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유엔과 아무 협약도 맺지 않은 단체였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51회가 곧 청년의 미래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2019년 11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당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보낸 축전입니다. 국회 사무처 소속 법인인 이 단체는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초대 회장을 맡았고 출범식에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가상자산회사 두나무,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44억 원의 기부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실제로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맺은 협약은 없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협약 체결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공식 협약 없이 로고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 해비타트 본부에서도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부금 사용 내역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부금 44억인가요? 다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기재부의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유엔 해비타트 협약 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부금 사용 내역을 보면 서울 여의도 등지의 식당에서 식비를 수천만 원씩 썼는데 참치집과 장어집에서 각각 154만 원, 178만 원을 써놓고 지출 목적에 여비 교통비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당에서만 2억 4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위원회 측은 그동안 본부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조직적 실체를 인정받았고 근거 없는 명예훼손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를 두고 이 정치권 논란이 거센데요. 윤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콕 집어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안 밝혔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위장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진보주의 행동가? 이게 힌트일까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이익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야권, 시민사회, 노동계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한 것입니다. 뭐 여당을 겨냥했을 리는 없고, 자, 그럼 뭐 민주당은 그러니까 야당을 지칭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대통령실은 이 특정 정당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장 올해에만 숱하게 드러나고 있는 간첩단 사건을 보고도 반국가 세력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까?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는 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반국가 세력이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국회에서, 의정 단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첩단을 언급한 거지 민주당, 정의당을 말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민주당은 아닐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상식적이진 않아요. 야당을 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또 특정한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주어가 모호한 이 반국가 세력, 대통령 마음속에는 그 주어가 있겠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왜 세 번째 서울입니까? 네, 서울시가 오늘 이 새로운 슬로건 발표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슬로건입니다. 역동성과 매력,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고루 갖춘 서울의 지향적 비전을 압축적으로 담은 서울의 새 얼굴입니다. 서울 마이 소울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슬로건이 저 서울 마이 소울인가 보네요. 발음이 비슷해요. 네. 네, 이 서울과 소울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서울은 나의 영혼이라는 뜻이죠. 영혼, 그러니까 마음이 모여서 서울이 된다는 의미라네요. 네, 자, 그 전에는 보면 아이 서울유 이거였죠.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들어 8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오 시장은 영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누가 바꾸자고 했습니까? 새로운 브랜딩을. 제가 했습니다. 첫날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이서울유는 탄생할 때의 서울 시민들에 대한 동의율이 34%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낙제점이었죠. 사실 뭐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패러디도 많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슬로건을 잘 지어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자주 바꾸면 기억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네, 이 서울 슬로건은 지금 보시는 하이 서울부터 시작됐는데요. 저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때 만들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 12년 동안 이 서울을 상징하는 슬로건이었죠. 그 후 박원순 전 시장이 아이 서울유를 만들었고 이 8년 만에 또 바뀌게 된 겁니다.
앵커는 이 뉴욕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뉴욕. 자, 뭐 I love 뉴욕이죠. 이 하트 그려져 있는 저기 나오네요. 네. 네, 이 I love 뉴욕은 1977년에 만들어져서 46년째 사용되고 있는데요. 50년 뒤에도 이 서울하면 떠오를 그런 브랜드를 계속 보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엔 다자녀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에 2자녀 가정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특별 공급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 공급 신청 시 현행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다자녀 전형을 2자녀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문화시설 할인 등을 위한 다자녀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민영주택도 특별 공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규칙 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는 늦어도 올해 10월 이후 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정비됩니다. 차를 살 때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지원체계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재정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우선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주유소 갈 때마다 많이 오른 기름값 때문에 부담스럽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나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0월까지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주유소. 6주째 오르는 주유소 기름값 탓에 트럭에 기름 한 번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깜짝 놀라갖고 오면서도 기름값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그전에 한 17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거 아마 18만 원, 9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기름값이 더 오를까 두렵기도 합니다. 또 다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글쎄요, 걱정되지 않을까 싶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정부는 이달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또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한 뒤 4차례 연장돼 이번이 5번째. 수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가 25%, 경유와 LPG는 37%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당 205원과 212원의 인하폭이 유지됩니다. 다만 인하 조치는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기간을 2달로 제한한 건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친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이나 적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유류세 원상복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겨울철 난방 수요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어 상황이 녹록진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중학생을 뒤쫓던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놀이터 묻지마, 초등생 흉기 같은 걸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전거 탄 남성이 골목에 들어서자 골목 옆에 숨어있던 학생이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은 골목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주변을 살핍니다. 조카가 흉기 든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오후 4시 40분쯤.
피해 학생은 남성에게 쫓기다 이곳 식당으로 숨었는데요. 약 20여 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살려달라고 들어와서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누가 칼 들고 쫓아왔다고 막 그랬어요. 앉으라고 해도 계속 서 있더라고요. 입구 쪽 보면서. 피해 학생은 골목 앞에서 한 손에 커터칼을 든 채 자전거 타고 쫓아오는 남성을 발견했고 식당에 숨어든 뒤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신고 30분 만에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커터칼뿐 아니라 15cm 길이의 접이식 칼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전 휴대전화로 놀이터 묻지마, 초등생 커터칼 등을 검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적 장애인으로 평소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놀려서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 범행 계획성이나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수 협박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잇따른 살인 예고글 때문에 사회적으로 긴장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을 겨냥한 흉기 공격과 성범죄 예고글까지 올라오면서 교육 현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앞에는 경찰 버스가 세워져 있고 학생들 하교 시간에 맞춰 경찰들이 학교 주변을 삼엄하게 순찰합니다. 학생들을 직접 태우러 온 학부모 차량들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학교 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오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선생님도 순찰하고 있고 판정해가 내부는 경찰이 하고 있고 내부는 수업 없는데 4시간 남아있어요.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남양주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하굣길에 칼부림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는 해당 고등학교 학생으로 드러났고 장난삼아 올렸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래는 애들 안 데리러 오고요. 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예고글 맘카페에 올라온 거 보고 다른 엄마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인터넷 기사를 하루 종일 봤어요. 범인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지금 이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한편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하겠다는 예고글을 썼다가 자수한 작성자는 10대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만취 상태로 고가의 수입차를 훔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도난당한 차 주인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도난 피해를 신고하려다가 술을 마신 게 들통났습니다. 장호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얀색 고급 수입차가 앞서가던 택시와 부딪힙니다. 한참이 지나도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고 내린 탓에 차는 그대로 미끄러져 인도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검거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는 훔친 차였습니다. 몇 시간 전 차량 주인이 집 앞에서 누군가 나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갔다고 신고한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차량 주인 역시 도난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다 음주운전한 사실까지 그대로 들통났습니다. 측정 결과 차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바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주와 관계를 포함해 차량을 어떻게 훔쳤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군 검찰은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 한 대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육군 원사 47살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인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모포로 감싼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 현장 주변을 차로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군 검찰은 A씨가 진 빚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아내의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고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자기 부인을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저 점점 뒤로 숨고 있다.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 검찰과 A씨 사이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사 당시의 영상이 추가 공개됐는데요. 거센 물살에 차가 뒤엉키는 급박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차량들. 반대편 출구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바닥에 들어찬 강물이 보입니다. 앞차 바퀴까지 들어찬 상황. 강물을 헤치며 전진해 보지만 거센 물살에 속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출구에 다다랐다 싶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 옥산 방면 입구. 주춤하던 차량들이 하나둘 지하차도로 전진합니다. 순간 물살에 휘청하지만 그대로 진입합니다. 반대 차선에선 물살에 휘말린 차량들이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터널 안도 차 높이만큼 불어난 강물에 차량들이 갇혔습니다. 다시 세종 방향 차선. 뒤편에 있던 747번 버스가 앞으로 치고 나가보려 하지만 멈춰 서버립니다. 뒤따르던 트럭이 버스를 밀어 올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비로소 지하차도 안팎에서 차를 버리고 탈출이 시작됩니다. 둥둥 물에 뜬 차량들이 부딪히는 상황. 겨우 머리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수영으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겨우 차량 보닛에 올라선 남성. 물에 떠밀려온 다른 사람을 구조해줍니다. 어느새 지하차도 천정까지 들어찬 강물. 마지막 수단은 꼭대기 조명 철제물을 붙잡고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이미 지하차도 안팎은 아수라장. 침착한 소방대원의 안내 목소리가 야속하게 들릴 뿐입니다. 선생님. 네. 지금 잠깐만 선생님 위치 좀 파악 좀 해볼게요.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옥산서 오송 가는데 거기 지하차도요. 공사하는. 선생님. 네. 지금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지금, 선생님. 네. 블루투스 꺼보고 그냥 전화로 한번 해서 블루투스 끄세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졌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다가 사고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옆에서 누가 흔들어서 괜찮냐고 해줘야 나올 수도 있고요.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돈을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고 이 도미노처럼 국영기업 그리고 투자한 신탁사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층 건물을 올려야 하는 타워 크레인이 대부분 멈췄고 작업 인부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3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베이징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최근 공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입주 예정자는 현장까지 찾아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说是资金链确实出现点问题，现在可能累计亏损。 입주가 지연된 스촨성의 비구이 위안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7일 비구이 위안이 만기 채권이자 300억 원을 갚지 못했고 국유 부동산 업체인 위안양도 지난 13일 만기이자 28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해 위기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자산 운용사인 중농신탁이 64조 원 규모의 만기 상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한 겁니다. 부동산에 자금을 대거 투자한 중농신탁의 베이징 본사 앞입니다. 오전부터 일부 투자자들이 몰려 공안들까지 출동했습니다.
공안과 경찰만이 아니라 보안 요원들이 대거 배치됐고 투자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중농 신탁에 5억 원 이상을 맡긴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속에 시달리던 중국은 어제 청년 실업률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처럼 중국의 부동산발 연쇄 부도 위기가 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 일명 차이나 리스크,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번질지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6% 급락한 2525.64에 마감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사태가 악화되는 데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친 영향입니다. 비구이 위안이 상반기 10조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봤다고 공시한 10일 이후 코스피는 4일 연속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2.59% 폭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1% 안팎 빠지며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외환 시장도 불안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오른 1336.9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환율은 1341원까지 올랐는데 1340원을 넘어선 것은 연고점을 찍었던 5월 17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중국발 리스크에 우리 금융시장이 휘청인 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부동산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중간재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한국의 대중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 우리 증시에서 돈을 빼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우려도 커집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둔화 영향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국산 아이스크림이 요즘 해외에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김승희 기자가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인마트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우유맛 아이스크림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은 다양하고 덜 자극적인 맛으로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There's many more like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In Ireland, here there's many other fruits like melon, watermelon, and other ones that you can try. It's really good actually. The taste is really natural and not very sweet. In Belgium, the ice cream usually, if it's fruit taste, is very sweet. 국내 아이스크림은 전 세계 49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5,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멜론맛 아이스크림의 상반기 판매액은 29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매출인 22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붕어 모양의 아이스크림 매출이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조사 관계자는 현지에는 없는 재밌는 모양이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K-팝 열풍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So I've seen Sangsangba in K-drama, so I really like it how it just breaks like that and you can share it with a friend.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아이스크림은 당분간 수출 효자 품목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화 흥행 순위 그리고 관객 수. 영화를 선택할 때 이런 숫자들은 중요한 참고 사항이죠. 26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부풀려서 흥행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관과 배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인공으로 조국 사태를 다룬 영화 그대가 조국.
제작사는 개봉 7일 만에 20만 관객 돌파, 박스오피스 1위 등을 내세우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객 수는 부풀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관객 수를 조작한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6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6월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5년간 국내 개봉한 영화 323편, 267만 명의 관객 수가 부풀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영화인 그대가 조국뿐 아니라 대형 배급사들이 내놓은 비상선언,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영화 티켓을 사재기한 뒤 영화관과 짜고 실제 관람하지 않은 관객 수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썼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는 영화관 사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전산망에 직접 입력해 집계된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관객이 안 든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무료 티켓을 뿌리거나 디즈니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영화 산업을 살린다는 이유로 방치했었는데 경찰은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 이외에 배급사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전직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오늘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후배들에게 금빛 기운을 전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장미란 차관이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언니 예뻐요. 역도 직속 후배들은 사인까지 받습니다. 땀 흘리는 후배들을 보니 자연스레 옛 생각이 납니다. 아니 저도 운동복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같이 백스쿼트 좀 하고 용상 좀 해볼 걸 그랬나. 장미란 차관은 13년 전 은퇴와 함께 선수촌을 떠났습니다. 당시 함께 생활했던 선수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너무 반갑다. 잘 있었어? 그대로네. 기량은 더 좋아지고. 선수랑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이제 체육계 최고 행정가가 된 장미란 차관. 현역된 선수촌에서 대통령, 장관 등 외부 손님을 맞은 단골 선수였습니다. 오늘 방문한 진천 선수촌 기공식 땐 박태환과 함께 행사 사회를 맡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갔다 오고 나서 딱 왔는데 너무 허와벌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대단한 건물들이 있고 또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엔 39개 종목 1,140여 명의 선수단이 파견됩니다. 대선배님이셔가지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셔서 정말 잘 귀담아 듣고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란 차관은 선수촌 생활을 해본 만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남방큰 돌고래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입니다. 죽은 새끼를 포기하지 못해서 등에 업고 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어둥거리는 돌고래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돌고래에 가까이 가보니 폐그물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물이 아닌 다른 돌고래 사체가 돌고래 상체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 해경이 헤엄을 치며 접근하자 돌고래는 사체를 밀면서 도망갑니다. 사체인데 지금 다른 살아있는 돌고래가 끌어가고 있어요. 1m가량의 죽은 새끼를 어미가 등과 앞 지느러미 사이에 얹고 다니던 겁니다. 어미는 자기 몸에서 새끼가 떨어지면 다시 주둥이 위나 등에 얹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끼가 숨을 쉬도록 수면 밖으로 띄우기도 합니다. 계속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성애가 강하고 좀 마음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지난 3월과 5월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던 돌고래가 제주 해상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됐습니다. 퇴임 이후 4번의 기소에 혐의만 91개입니다. 이번엔 이른바 마피아 처벌법도 적용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조지아주 법원에 출석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퇴임 후 네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ll I want to do is this.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s.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saying that, that you've recalculated. 핵심은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18명을 함께 기소하며 이른바 마피아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1970년대 도입된 것인데 해당 조직의 범죄 도모 유무를 입증하면 가장 윗선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겁니다. The defendants engaged in a criminal racketeering enterprise to overturn Georgia's presidential election result. 네 번의 기소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등 범죄 혐의만 총 91개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재판 과정이 생중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지아주는 판사가 허락하면 촬영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이 반박 불가능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며 법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91개 혐의에 대응하는 변호사 비용 탓에 내년 대선 운영에 차질을 빚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였습니다.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도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구와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까지 내륙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영남권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모두 말로는 이 새만금 잼버리 뭐가 문제였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습니다. 자, 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는 출석할 수 없다면서 막았고 이 국민의힘 그러면 이상민 장관도 나올 수 없다 해서 안 나왔습니다. 이 말로는 따져보겠다 해놓고 상대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 아닐까요? 국민이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여야 적대적 공생 뉴스의 맛입니다. 감사합니다.